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역 뒤편은 바람이 다르게 분다. 사람이 많은 곳인데도 그 많은 발자국들 사이로 혼자가 된다. 새벽 1시쯤이 되면 환한 간판 불빛이 더 선명해져서 오히려 더 어둡게 느껴진다. 나는 벤치 끝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52세 강서연. 한때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무뎌졌던 여자. 지금 내 옆에는 검은 비닐봉지 2개가 전부다. 안에는 여름 티셔츠 1장, 속옷 몇 벌, 물티슈, 작은 빗,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사진첩 속에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얼굴들이 들어있다. 민호, 태우, 할인, 내 남편과 내 자식들. 사진첩을 버리면 편할 텐데 버리지 못한다. 그게 내 죗값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그 얼굴들을 품에 끌어안고 잠든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고개를 돌린다. 그 표정을 안다. 저런 꼴 되지 말자. 나는 예전 누군가를 똑같이 바라본 적이 있다. 어느 날 한번 집 앞 편의점에서 노숙자를 봤을 때 나는 무심코 지갑을 꽉 잡았다. 그가 내 지갑을 노릴까봐가 아니라 그가 내 삶을 더럽힐까봐. 웃기지.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비가 오면 꼭 생각이 난다. 모든 시작은 남편이 제주도로 떠난 그 보름, 그리고 문 앞에 선 배달부의 젖은 눈빛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알았다. 내가 어디로 떨어질지. 그런데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 나는 원래 소리 큰 여자 아니었다. 아주 착하진 않아도 아주 나쁘지도 않았다. 그냥 어디에나 있는 아내였고 어디에나 있는 엄마였다. 남편 장민호 55세는 건설회사 임원이었다. 사람들이 명함을 받으면 한 번 더 보고 어른들이 술자리에서 자네 요즘 잘 나가더만 하고 어깨를 툭 치는 그런 자리. 결혼 초 민호는 말을 아꼈다. 그때의 나는 그게 남자다움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아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나에게 쓰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신혼 때도 크게 싸우지 않았다. 싸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워도 민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빨리 배워서였다. 내가 서운해라고 말하면 민호는 그래서? 라고 되물었다. 내가 나 좀 봐줘라고 말하면 민호는 지금 바쁜데? 라고 답했다. 그 바쁜 데는 30년 동안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아들 태우, 딸 할인. 아이들은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들은 동시에 내가 아내가 아닌 엄마로만 남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민호는 아이가 울면 나를 불렀다. 서연아, 애 운다. 민호는 아이가 아프면 나를 불렀다. 서연아, 열난다. 민호는 학교 상담이 있으면 나를 불렀다. 서연아, 내가 가지.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당연함 속에 내가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민호의 아내이기 전에, 민호가 원하는 집의 직원이었고 아이들의 엄마이기 전에 아이들의 일정 관리자였다. 서연 씨, 애들 학원비 이체했죠? 민호가 묻는 말이 아니라 회사 경리에게 확인하는 말투로 물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찌그러졌다. 찌그러진 건 다시 펴지지 않았다. 그건 주름처럼 마음에 남았다. 52세가 되자 몸이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먼저 나를 깨웠고 거울 앞에 서면 피부보다 먼저 눈빛이 꺼져 있었다. 나는 가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어차피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었다. 민호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정확히는 내 얼굴을 필요할 때만 봤다. 밥상이 차려졌는지, 손님이 오기 전에 집이 정리됐는지, 양가 행사에 어울리는 옷을 입었는지, 그게 전부였다. 밤이 되면 민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누웠다. 내가 옆에 누워 있어도 손끝 하나 닿지 않았다. 처음엔 내가 더 다가갔다. 여보하고 부르면 민호는 피곤해하고 끝냈다.
그 피곤해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는 선고였다. 나는 점점 내 몸을 싫어했다. 내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어서 싫었다. 어느 날 정말 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민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하듯 중얼거렸다. 외로우면 친구 만나.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이 내 가슴에 남긴 건 위로가 아니라 너의 감정은 내가 처리해라는 방치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소리도 못 내고 이불을 입에 물고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민호가 짜증낼까봐.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살아있는데도 죽어가는구나. 민호가 제주 출장 15일을 말하던 날 나는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다. 보름이면 돼. 민호는 무심히 가방을 닫았다. 회의 많아서 연락 자주 못해. 나는 잘 다녀와를 말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감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사라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자유였다. 그런데 그 자유는 너무 넓어서 무서웠다. 바닥에 앉아 TV를 켰다. 소리가 있어야 숨이 쉬어졌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다. 세 번째 밤이 문제였다. 시계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 심장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술을 꺼냈다. 한 잔만 마시자고 했다. 한 잔을 마시면 조용했던 집이 조금 덜 조용해졌다. 한 잔이 두 잔이 되면 나는 나를 속이기 쉬워진다. 오늘만 이렇게.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피해자잖아. 나는 배달 앱을 켰다. 띵동. 문을 열자 비냄새가 먼저 밀려 들어왔다. 배달부 남자는 비를 맞아 점퍼가 검게 젖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배달 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도겸 44. 그의 손등은 거칠었다. 손가락 마디가 굵었다. 그 손은 누군가의 집을 수십 번 두드려 본 손이었다. 민호의 손은 반질반질했다. 서류를 넘기고 명함을 건네는 손. 내게는 닿지 않는 손. 도겸이 음식을 건네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정말 아주 잠깐.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그 짧은 접촉에 숨이 멎었다. 민호는 몇 년 동안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도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손을 스쳤다. 그 차이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도겸은 돌아서려 했다. 그때 베란다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다. 바람이 세게 들이쳤다. 오래된 창틀이 버티지 못하고 깨졌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튀었다. 비가 거실로 밀려 들어왔다. 냉기가 순식간에 집안을 삼켰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또 전화했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회의 중. 나중에. 그 네 글자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딱 끊어버렸다. 그때 도겸이 말했다. 괜찮으세요? 제가 잠깐 도와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움을 원한 게 아니라 사람을 원했다는 걸. 도겸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배달부가 손님 집에 들어오는 건 흔치 않은데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등은 젖어 있었고 점퍼에서 비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발을 헛디뎌 팔을 긁혔다. 피가 났다. 도겸이 내 손목을 잡았다. 다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나는 갑자기 울컥했다. 나를 걱정하는 말. 수십 년 동안 민호에게서 듣지 못한 말. 도겸은 비닐과 테이프로 창을 막았다. 임시 방편이었지만 그가 땀과 비로 젖어가며 움직이는 모습이 나를 어지럽게 했다. 작업이 끝나자 그는 가방을 챙겼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웠다. 그가 나가면 다시 시계 소리만 남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비가 너무 와요. 잠깐만. 따뜻한 것이라도. 도겸이 잠깐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나에게는 허락처럼 보였다. 라면이 끓는 냄새가 퍼졌다. 나는 소주를 꺼냈다. 도겸은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웃었다. 어차피 누가 신경 써줘요. 그 말이 내 진심이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나는 내 얘기를 쏟아냈다. 민호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도겸은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용감하게 만들었다. 나는 술이 돌자 자존심도 체면도 녹아내렸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을 했다. 나 아직 여자 같아요? 도겸이 나를 봤다. 처음으로 확실히 사람이 사람을 보는 시선으로. 네. 그 한마디에 내 안에서 29년이 무너졌다. 나는 울었다. 도겸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거기서 멈추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구조도 아니었다. 그건 단지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가장 나쁜 방식의 호흡이었다. 다음 날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이상하게도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죄책감이란 게 그렇다. 어떤 사람에게는 브레이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깊은 중독의 향신료다. 나는 나를 설득했다. 민호도 나를 버렸어. 나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도겸은 다시 왔다. 배달을 핑계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인 척하지 않았다. 그게 더 현실적이었다. 도겸은 미래를 말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매일 밤 서로의 외로움을 소비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나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엄마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한 여자였다. 그 사실이 너무 달콤해서 나는 더 나빠졌다. 민호가 출장을 간 동안 아이들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아들 태우는 바빴다. 회사, 회식, 야근. 딸 하리는 더 바빴다. 자기 삶, 자기 관계, 자기 스트레스. 예전 같으면 섭섭했을 텐데. 그때의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아무도 내 죄를 모를 테니까. 나는 엄마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다. 그게 나를 더 가볍게 만들었다. 막장 드라마에서 파국은 늘 이렇게 시작된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방치로. 출장 14일째 밤. 도겸이 집에 있었다.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D-리릭. 문이 열렸다. 민호가 들어왔다. 세 사람의 공기가 굳었다. 도겸은 일어나 뭔가 말하려 했다. 그런데 민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냥 아주 낮게 말했다. 나가. 도겸은 나를 한번 봤다. 그 눈빛 속에 미안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지금도 확신이 없다. 확실한 건 그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는 사실뿐이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내 인생이 닫히는 소리였다. 민호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너는 남아. 그건 선택이 아니라 심판 선고였다. 민호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폭력보다 더 아픈 걸 했다. 그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이혼. 집에서 나가. 빈손으로. 나는 울며 말했다. 여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숨이 막혔어. 민호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마치 귀찮은 소음처럼. 사람이면 이 짓을 안 하지. 그 말은 내 존재 전체를 부정했다. 나는 변명했다. 외로웠다고, 당신이 나를 여자 취급 안 했다고,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고. 민호는 짧게 말했다. 그래서 바람 폈냐?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무너졌다. 나는 알아버렸다. 이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억울해해도 결국 나는 가해자라는 걸.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태우가 받았다. 엄마, 지금 회의야. 나는 울면서 말했다. 태우야, 엄마 지금 집에서. 태우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엄마, 하지 마. 나 진짜 듣기 싫어. 태우야. 엄마, 제발. 아빠랑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겼다. 딸 할인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우리한테 이러지 마. 그 문장 속 우리는 나를 가족에서 제외하는 단어였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을 더럽히는 사람. 그 사실이 내 목을 조였다. 민호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부녀회, 지인, 친척. 소문은 확산됐다. 사람들은 직접 욕하지 않았다.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잔인했다. 마트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면 누군가는 일부러 한층 더 올라가 내렸다. 나는 알았다. 사람들은 나를 처벌할 때 돌을 던지지 않는다. 존재를 지운다. 나는 도겸에게 연락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답이 없었다. 며칠 뒤 우연히 봤다. 도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그 여자는 나보다 젊었다. 옷이 더 비싸 보였고 웃음이 더 가벼웠다. 그 장면이 내 속을 갈기갈기 찢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도겸은 나를 구원하러 온 남자가 아니었다. 배달하듯 관계를 반복하는 사람. 그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건 음식만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습관이었다. 나는 그저 그가 들렀다 가는 집 중 하나였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이미 늦었다. 민호는 냉정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끊었고 나는 빠르게 추락했다. 처음엔 찜질방, 그 다음엔 고시원, 그 다음엔 더 좁은 방. 아주머니 선불이에요. 그 말이 내 귀를 찢었다. 예전엔 내 카드 한 장이면 어디든 결제됐다. 지금은 현금이 없으면 문턱도 못 넘는다. 일자리를 알아봤다. 50이세요? 죄송한데 젊은 분을 뽑아요. 경력요? 경력은 집안일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집안일은 노력인데 사회에서는 무경력이다. 나는 돈도 없고 경력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갔다. 어느 밤 나는 다리 위에 섰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도시는 밝았고 나는 어두웠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죽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됐다는 수치였다. 사람이 사선에 서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절망이 아니라 자존심의 잔해다. 내가 강남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엄마였는데, 내가 남편의 아내였는데, 그 모든 호칭이 지금 내 몸에서 빠져나간 걸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문득 아이들의 문자 문장이 떠올랐다. 엄마, 우리한테 이러지 마.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가 나를 애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걸. 그 사실이 나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 용기라기보다 끝까지 비참해지기 싫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나는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남는 건 회복이 아니라 더 긴 벌이었다. 그 뒤로 나는 서울역 근처로 흘러왔다. 사람이 갈 곳이 없으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간다. 사람이 많으면 혼자여도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서울역은 낮에는 바쁘고 밤에는 차갑다. 나는 따뜻한 곳을 찾아 지하 통로를 서성였고 경비가 오면 움직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부끄러움이 나를 죽였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걸 민호가 보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보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생각조차 사치가 된다. 배가 고프면 부끄러움은 뒤로 밀린다. 나는 무료 급식줄에 섰다.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국을 받으며 손이 떨렸다. 국은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나를 울렸다. 이렇게라도 따뜻함을 받아야 사는구나. 나는 벤치에서 잠든다. 깊게 잠들지 못한다. 깊게 잠들면 내 물건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아주 잠깐 시선을 준다. 그 시선이 칼처럼 아프지만 이제는 익숙하다. 익숙해진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다. 어느 날 서울역 화장실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나는 정말 낯선 얼굴이었다. 눈빛이 흐릿했고 입술은 색이 없었고 손은 거칠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그래도 살아있네. 나는 자살하지 않았다. 용기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죽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날들이 이어졌고 나는 그렇게 근근히 살아남았다. 어쩌면 이게 내 벌이다. 나쁜 여자였던 내가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숨을 쉬며 내가 무너진 과정을 매일 떠올리는 것. 비가 내린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서울역 뒤편 골목을 옮긴다.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스쳐 지나가며 고개를 돌린다. 나는 그 시선을 받으며 작게 중얼거린다. 그래 나야. 그리고 또 하루를 산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한 번과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이야기, 공감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